나는 지금껏 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지켜보았습니다. 전쟁 속에서, 가난 속에서, 그리고 이상하게도 풍요 속에서도 사람들은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세기를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목격한 죽음은 몸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관계의 죽음이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눈물도 없이 어느 날 문득 자식의 전화가 뜸해지고 명절 자리가 어색해지고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않게 되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지요. 가장 오래, 가장 깊이 사랑했던 사이일수록 그 거리가 더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남 사이라면 차라리 예의를 지킵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는 왜 그토록 상처를 주고받는 것일까요? 나는 오랫동안 이 질문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105년을 살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의 답에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사랑의 양이 아니라 말의 방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으니 내 말은 옳다. 내가 더 많이 살았으니 내 경험이 답이다. 그 마음을 나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 역시 그런 마음을 품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나는 압니다. 옳은 말이 항상 관계를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옳다고 믿었던 말들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은 진실을 담고 있었지만 상대의 마음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언어는 관계의 건축물입니다. 우리가 매일 쌓아 올리는 벽돌 하나하나가 결국 우리가 늙어서 살아갈 집이 됩니다. 어떤 집은 따뜻하고 어떤 집은 차갑습니다. 어떤 부모는 노년에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며 살고 어떤 부모는 자식이 찾아오는 소리에 마음이 환해집니다. 그 차이는 재산이나 학벌이 아닙니다. 그 차이는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있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께 5가지 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자식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그러나 많은 부모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매일 반복하는 말들입니다. 이 말들은 악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기대에서 나옵니다. 때로는 외로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나쁜 의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이 상처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조용히 천천히 관계의 뿌리를 썩혀갑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을 판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 역시 그 말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후회를 60년 넘게 안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오직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뭔가 하나라도 마음에 남는다면 오늘 저녁 자식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가 달라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관계는 대화로 무너지지만 또한 대화로 다시 세워집니다. 그 첫 번째 벽돌을 지금부터 함께 놓아보겠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보다 훨씬 더 자식에게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접었고 좋아하던 일도 포기했으며 평생을 오직 아들 하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 아들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 친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좋은 직장을 얻었을 때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1년이 넘었을 무렵 나는 그에게서 전혀 다른 종류의 눈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명절에도 오지 않는다고, 전화를 해도 바쁘다는 말만 듣는다고, 자신이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를 나는 알 것 같다고. 그 친구는 자식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느냐. 처음에는 자식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반복될수록 자식의 마음속에는 미안함 대신 다른 감정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거리감으로 변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작게 만드는 존재 곁에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생존 본능입니다. 희생은 분명 아름다운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감내하는 고통은 진정으로 숭고합니다. 그러나 그 희생이 언어로 표현되는 순간 그것은 성격이 바뀝니다. 선물이 아니라 청구서가 됩니다.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 너는 이만큼 돌려주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 됩니다. 자식은 그 압박을 느낍니다. 명확하게 말로 듣지 않아도 반복되는 그 문장 속에서 분명히 느낍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사랑을 의무로 바꾸어 버립니다. 나는 한 세기를 살아오면서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영수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무언가를 했다면 그것은 선택이었습니다. 강요받지 않은 선택, 사랑에서 비롯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택의 무게를 자식에게 지울 권리는 없습니다. 자식은 태어나기를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희생을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희생을 갚아야 할 빚으로 만드는 것은 비록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사랑의 이름을 빌린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여러분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 말을 할 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식에게 부담을 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인정받고 싶었던 것일 겁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이만큼 애썼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 마음은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이 잘못되면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낳습니다. 인정 대신 거리를, 감사 대신 침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희생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느냐가 아니라 내가 잘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내 가장 큰 기쁨이었다고 말하십시오. 두 문장은 같은 사랑에서 나왔지만 하나는 자식의 마음을 닫고 하나는 자식의 마음을 엽니다. 사랑은 내용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바꾸는 데는 단 하나의 문장으로도 충분합니다. 내가 마흔쯤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나는 두 아이의 아버지였고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철학을 가르쳤지만 정작 내 집안에서는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시험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받아왔습니다. 나는 그 성적표를 보며 무심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옆집 아이는 이번에 전교 1등을 했다더라. 너는 왜 그 아이처럼 하지 못하느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때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침묵은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문이 닫히는 소리였습니다. 비교는 인간이 가진 가장 오래된 언어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비교를 통해 세상을 배웠고 비교를 통해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비교의 언어를 사용할 때 그것이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 아이처럼 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비교는 동기를 주지 않습니다. 비교는 정체성을 빼앗습니다. 너는 왜 남들처럼 못하니라는 말은 겉으로는 기대처럼 들리지만 자식의 귀에는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너는 지금 이대로는 부족하다. 너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을 반복해서 들은 아이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부모를 사랑하는 방법도 서서히 잊어갑니다. 나는 심리학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한 세기를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가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의 공통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노년에 가장 외로운 부모들은 대부분 자식에게 가장 많은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고 실망이 표현될 때 나오는 언어가 바로 비교입니다. 그 비교가 쌓이면 자식은 부모 앞에서 늘 작아지는 자신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을 작게 만드는 공간으로는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명절이 다가와도 부모님 생각이 나도 그 무거움이 먼저 찾아옵니다. 이제 세 번째 말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널 아직도 챙겨야 하냐? 이 말은 비교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비교가 정체성을 건드린다면 이 말은 존재 자체를 건드립니다. 자식은 이 말을 들을 때 단순히 꾸중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부모에게 짐이다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어른이 된 자식의 마음속 깊은 곳에 박혀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깁니다. 나는 이 말이 왜 나오는지 압니다. 지쳐서 나오는 말입니다. 기대했던 것과 다른 현실 앞에서 오랫동안 참아왔던 실망이 터져 나오는 말입니다. 그 감정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부모도 사람이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자식의 존재를 부담으로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힘들다는 말과 내가 나를 힘들게 한다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전자는 솔직함이고 후자는 상처입니다. 그 경계를 지키는 것이 부모로서의 품위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비교와 탓은 모두 같은 뿌리에서 자랍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자식이 잘못될까봐 두려운 마음, 내가 제대로 키우지 못했을까봐 두려운 마음, 늙어가는 자신이 무력하게 느껴지는 두려운 마음, 그 두려움이 말이 되어 나올 때 우리는 종종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날카로운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들을 끊어내는 첫 번째로 방법은 자식을 바꾸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마주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말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비교 대신 격려가, 탓 대신 공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행동을 향한 말과 사람을 향한 말입니다. 네가 오늘 한 일은 잘못되었다는 말은 행동을 향한 말입니다. 그러나 너는 항상 문제야. 는 사람을 향한 말입니다. 이 두 문장의 차이는 단순히 표현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의 차이이고 결과의 차이이며 관계의 운명을 가르는 차이입니다. 나는 한 세기를 살아오면서 이 차이를 무수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행동을 비판하는 것은 관계를 살릴 수 있지만 사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관계를 죽입니다. 너는 항상 문제야. 이 말이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이가 울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에는 반박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침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0번, 20번이 넘어가면 그 아이는 더 이상 반박하지도 울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 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보다. 내가 있으면 이 집이 힘들어지는 것인가 보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낙인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나는 그보다 더 오래된 언어로 이것을 설명합니다. 사람은 자신에 대해 가장 많이 들은 말을 결국 자신의 이름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교육자로 살았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오랜 세월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래 마음에 남은 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그는 총명했지만 늘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손을 들지 않았고 좋은 글을 쓰면서도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조용히 내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집에서 항상 말썽꾸러기였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하면 늘 문제가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학생이 잃어버린 것은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너는 항상 문제야. 라는 말 속에는 두 개의 독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옳을 수도 없고 언제나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이라는 말은 예외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식의 모든 가능성을 하나의 틀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두 번째는 문제라는 단어입니다.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식을 문제라고 부르는 순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식은 그 시선을 느낍니다. 말보다 더 예민하게, 말보다 더 깊이 느낍니다. 이 말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그 상처가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합니다. 밥을 먹고 학교를 가고 일상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서는 조용히 천천히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반드시 어느 날 관계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는 것으로, 중요한 일을 공유하지 않는 것으로, 명절 자리에서 웃지만 눈이 웃지 않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부모는 그때 가서야 묻습니다. 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러나 그 답은 이미 수십 년 전 식탁 앞에서 반복되었던 그 문장 속에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께 죄책감을 심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나 역시 그랬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떠오르는 자식의 얼굴이 있다면
오늘 그 아이에게 전화 한 통을 해보십시오.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부를 묻는 전화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관계는 거창한 사과보다 작은 온기로 더 잘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온기의 시작은 언제나 말입니다. 이번에는 방향이 맞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이어야 합니다. 내가 90을 넘겼을 무렵 오래된 제자 한 명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미 60이 넘은 나이였고 머리에는 흰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는 여전히 무언가 풀리지 않은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랜 이야기 끝에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평생 아버지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했고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했으며 아버지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한 번도 제가 제 삶을 산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분명히 아들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아들의 삶을 대신 살아버렸습니다. 내 말대로 해. 이 네 글자 속에는 부모의 모든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실패, 후회, 그리고 그 과정에서 터득한 지혜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나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식이 자신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마음, 더 짧고 안전한 길로 데려다 주고 싶은 마음, 그것은 부모로서 가장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그러나 나는 105년을 살아오면서 하나의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경험은 전달될 수 있지만 지혜는 반드시 스스로 겪어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좋은 지도를 그려주어도 그 땅을 직접 걷지 않으면 그 지도는 자식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통제는 언제나 사랑의 언어로 포장됩니다. 이것이 너를 위한 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 옵니다. 그러나 자식의 입장에서 느끼는 것은 다릅니다. 자식이 느끼는 것은 신뢰받지 못한다는 감각입니다. 내 부모는 내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내 판단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그 감각이 반복될수록 자식은 두 가지 방향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완전히 순종하여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반발하여 부모와 멀어지거나 어느 쪽이든 관계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부모의 노년으로 돌아옵니다. 나는 젊은 시절 철학을 가르치면서도 정작 이 진실을 늦게 깨달았습니다. 아이에게 내 생각을 가르치는 것과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도록 돕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전자는 나를 채우는 일이고 후자는 아이를 채우는 일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올바른 답이 아닙니다.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힘입니다. 그 힘은 내 말대로 해가 아니라 내 생각은 어떠냐는 질문에서 자랍니다. 단 하나의 질문이 아이의 내면에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면 아이는 언젠가 스스로의 뿌리로 서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많이 안다는 것이 더 많이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지식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조용해져야 합니다.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강요하지 않는 것, 길을 보여줄 수 있지만 밀지 않는 것,
그것이 성숙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등대는 배에게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다만 빛을 비출 뿐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배가 스스로 결정합니다. 부모의 역할도 그와 같습니다. 빛이 되는 것입니다. 방향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곁에서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말하십시오. 경험을 나누십시오. 실패담을 들려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명령이 아닌 이야기로 전하십시오. 나는 이런 선택을 했고 이런 결과를 겪었다. 네 선택은 무엇이냐고 물으십시오. 그 순간 자식은 부모를 통제자가 아닌 동반자로 느낍니다. 그리고 동반자에게는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노년에 자식이 먼저 전화하고 먼저 찾아오고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 부모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식에게 길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식의 길 옆에서 조용히 오래 걸어주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5가지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희생을 빚으로 만드는 말, 비교로 정체성을 빼앗는 말, 존재를 짐으로 규정하는 말, 사람 자체를 부정하는 말, 그리고 삶을 통제하려는 말, 이 말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어떤 분들은 마음이 무거워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 무게를 나는 압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여러분께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그 말들을 했는가? 그 뿌리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말만 바꾸려 해도 결국 같은 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렵습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입니다. 나는 105년을 살아오면서 이 진실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가난을 겪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을 통해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입니다. 사람이 가장 날카로워지는 순간은 화가 났을 때가 아니라 두려울 때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 그 이면에는 반드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갈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자신이 부모로서 실패했을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말하기 어려운 두려움, 늙어가면서 자신이 점점 무력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식에게 내 말대로 해 라고 외치는 부모는 권위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두려움을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너는 왜 남들처럼 못하니? 라고 말하는 부모는 자식을 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불안을 말로 쏟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느냐고 말하는 부모는 자식을 조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다. 외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표현하는 언어를 배운 적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변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의 출발점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알아야 나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감정을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나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전쟁을 겪었고 가난과 혼란 속에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 시절의 감정은 사치였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먼저였고 느끼는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의 부모들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감정 대신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밥을 먹이고 학비를 마련하고 집을 장만해 주는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언어가 자식의 세대에게는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은 행동이 아닌 말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잘했다, 네가 자랑스럽다, 사랑한다는 세 마디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식을 자신의 연장선으로 봅니다.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이고, 자식이 실패하면 내가 실패한 것이라고 느낍니다. 그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그 경계가 무너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식은 나의 일부가 아닙니다. 자식은 내 안에서 태어났지만 나와는 전혀 다른 독립된 존재입니다. 그 존재에게 나의 기대를, 나의 두려움을, 나의 상처를 투영하는 순간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통해 나 자신을 위로하려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관계를 바꾸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자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두려움을 달래기 위한 것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 질문은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여든이 넘어서야 비로소 이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늦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질문을 시작한 날부터 내 말이 달라졌고 내 말이 달라지자 자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안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두려움과 마주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용기 있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하는가? 그 질문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야말로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105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말을 했고 수많은 말을 후회했습니다. 그 후회들이 쌓여서 결국 하나의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옳은 말이 아니라 관계를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는 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옳은 말은 머리에서 나오고 관계를 살리는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자식의 귀는 언제나 머리보다 마음에서 나온 말을 먼저 듣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권하는 것은 인정의 말입니다. 자식이 무언가를 해냈을 때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먼저 인정하십시오. 잘했다는 두 글자가 때로는 그 어떤 충고보다 강합니다. 사람은 인정받을 때 비로소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린 자식은 부모의 말을 경계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닫힌 자식에게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벽에 대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충고보다 인정이 먼저입니다. 조언보다 공감이 먼저입니다. 그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온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는 이것을 관계의 온도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따뜻한 말이 먼저 쌓여야 나중에 차가운 진실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질문의 말입니다. 가르치는 대신 물으십시오. 네 생각은 어떠냐?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이 질문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강력합니다. 나는 너의 생각을 존중한다. 나는 너를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로 본다. 자식은 그 메시지를 받는 순간 부모 앞에서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커집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서 커지게 해주는 존재를 사람은 멀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까이 두고 싶어 합니다. 내가 90이 넘어서 자식들과 가장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더 많이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더 많이 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경험을 나누는 말입니다. 명령이 아닌 이야기로 전하십시오. 내 말대로 해가 아니라 내가 젊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선택을 했고 이런 결과를 겪었다고 말하십시오. 그 이야기 안에는 같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명령이 벽을 세운다면 이야기는 다리를 놓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실패담에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완벽한 부모의 훈계보다 솔직한 부모의 실수가 자식의 마음에 더 깊이 닿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자식은 부모를 권위자가 아닌 인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진짜 대화가 시작됩니다. 네 번째는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어려운 말입니다. 바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세대에는 이 말이 낯섭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압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과 말로 전하는 사랑은 서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자식은 부모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것을 보면서 사랑을 느끼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말을 직접 듣고 싶어 합니다.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습니다. 40이 넘은 자식도, 50이 넘은 자식도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를 기다립니다. 사랑한다. 네가 내 자식이어서 행복하다. 네가 곁에 있어서 다행이다. 이 말들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 단순함 속에 한 세기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 모든 말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침묵입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말입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할 때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그 곁에 조용히 앉아 있어 주십시오. 자식이 실수를 했을 때 즉시 가르치려 하기 전에 먼저 그 감정을 받아 주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자식은 느낍니다. 이 사람은 나를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려는 것이다. 그 느낌이 쌓이면 관계는 단단해집니다. 말은 관계를 만들지만 침묵은 관계를 깊게 합니다. 그리고 깊은 관계만이 노년의 외로움을 진정으로 달랠 수 있습니다.